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아에서 급성 설사나 아니면은 만성 설사, 그리고 만성적인 기능성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급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설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설사에 더불어 구토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급성 설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14일 이내로 설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따라서 크게 비염증성과 염증성 설사로 구분이 되죠. 비염증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염증성과 염증성 둘 다 이제 독소의 침범이 문제인데요.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독소가 장 점막을 실제로 침범하지 않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주로 일으키는 독소가 좀 약한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런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독소가 실제로 장 점막을 침범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WBC를 부르는 염증성 설사가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염증성 설사를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염증성 설사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 이제 노로바이러스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소아과를 하고 있으니까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단체로 영유아 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단체로 발생할 때 우리가 로타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쌀뜨물 같은 설사가 보인다. 여행 후에 이러면 우리가 콜레라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설사 같은 경우 이제 세균이잖아요. 어떤 세균이 주로 장을 공격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캄필로박터랑 그다음에 살모넬라 그리고 이제 쉬겔라 이게 이제 주로 이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만 시가톡신, 이콜라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증성과 비염증성의 원인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그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 점막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실제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은 설사에 피나 염증이 섞여 있지 않고 물 같은 설사를 보인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도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변에서 RBC나 아니면 WBC 같은 혈구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독소가 장 점막을 실제로 침범했기 때문에 혈성 설사를 보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RBC랑 특히 WBC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비염증성이구나. 이거 염증성이구나. 요거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치료를 알아야 되잖아요. 치료는 사실 비염증성과 염증성 모두 탈수 교정, 그래서 수액 공급. 어쨌든 물을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치료인데요. 하지만 이제 염증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세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맞춰서 항생제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염증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치료로 보통 항생제가 답으로 나오고요. 비염증성은 항생제를 안 쓰니까 그대로 탈수 교정이 시험 문제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염증성 설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균 같은 게 없으니까 독소가 장 점막을 침범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소화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먹고 있던 수유, 모유든 분유든 수유를 지속해야 되고요. MPO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탈수를 보인다. 뭐 피부가 어떻게 하고 뭐 혀가 말라 보이고 요런 거 있죠? 탈수가 있다면 경구로 수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MPO랑 IV 수액이 없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염증성 설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수액을 공급해야 되겠지만 항생제가 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캄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고 이 항생제 기본적인 그 인디케이션은 보통 우리가 혈성 설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가 보이면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캄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로 아지스로마이신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는 이 셉트리악손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시겔라 같은 경우에는 아지스로마이신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셉트리악손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 기준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캄필로박터랑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혈성 설사일 때만 투여하는데 보통은 문제는 다 투여하는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항생제를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성인 같은 기준에서 염증성 설사의 경험적 항생제는 사이클로플록사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발달이나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아시겠지만 그 시가톡신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넣었다가 독소 분비 때문에 HUS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항생제 금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비염증성과 염증 설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굳이 제일 중요한 걸 뽑자면 요걸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구분하고 그 다음에 비염증성일 경우에는 항생제 넣지 말고 요거 한다는 거, 그리고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는 그냥 항생제로 퉁치셔도 됩니다. 항생제로 퉁치시거나 진짜 나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외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지스로마이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이상 몇 달, 보통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설사인데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당 목견림증은 우리가 락토즈 인톨러런스라고 되게 유명한 병이죠. 그래서 저당 목견림증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장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장이 이렇게 있을 때 장에는 여기 소장입니다. 여기 소장에 육모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육모에는 락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락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얘는 뭐 하냐? 그러면은 소장에 진행하는 락토즈, 젖당을 이 친구가 이제 분해시켜서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염이나 히스토리 오브 장염으로 할게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있죠? 엔테로콜라이티스가 생긴 거죠. 이런 장염 때문에 여기 장벽이 손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여기 뭐 염증성 설사라든지 장 점막을 침범했던지 아니면 침범하지 않더라도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장 점막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락테이즈가 날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젖당을 우리 몸속으로 원래 이 락테이즈를 통해서 흡수를 했는데 요 과정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요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장에 젖당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소장이지만 대장으로 갔을 때 요 밑에를 대장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용모가 없어야 되네요.
어쨌든 자 여기 대장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세균들이 이렇게 있죠. 장내 세균들이. 이 장내 세균들이 이 젖땅을 먹고 야 씨 먹을 것 같다 하고 얘네들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균들은 대사를 해서 대사 지방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pH가 대변의 pH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다. 이 젖땅을 세균들이 대장에서 세균들이 쓰면서 pH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먹고도 남은 젖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젖땅들이 대변으로 나오면서 대변에 분해되지 않는 젖땅, 그래서 환원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환원당이 대변으로 나오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을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은 장염이 선행하고요. 그 선행하는 장염에 의해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변의 pH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대변에서 환원당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거 지금 젖땅이 분해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면 우리가 젖땅 못견딤증이구나라고 의심을 해줘야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젖땅을 분해를 못 시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젖땅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젖땅 제한 시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젖땅 제한 시기를 하자마자 즉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이 없으면은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특징적이고 지금 장 점막이 손상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애기들은 또 금방금방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주 정도 이 장 점막만 회복되면 바로 좋아진다. 그 뒤에는 또 젖땅도 먹어도 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다. 자, 알레르기 직장 결장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장점막인데요. 장점막에 미세한 출혈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뭐 호상구 이런 것들이 침착되면서 여기에 호상구를 좀 할까요? 이제 우유 알레르기에 의해서 호상구가 장 점막에 이렇게 침범하면서 미세한 염증 반응으로 미세 출혈을 발생시킨다. 요게 이제 이 질환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호상구, 피피스미어에서 호상구가 많이 나오겠죠. 호상구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상구 침착이 실제로 장 점막을 막 세균이 긁거나 아니면은 뭐 점막을 세균이 침범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출혈에서 피가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고 실 같은 피가 섞인 대변이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상구가 높고 실 같은 피가 섞인 대변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 알레르기 직장 결장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이 우유 알레르기였으니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단백 제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유 수유 중이라면 산모가 유제품을 제한하고요. 산모 유제품 제한. 모유 수유 중이라면 그리고 분유를 먹고 있으면 완전 가수분해 분유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 비특이 설사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장에 이렇게 있을 때 아기가 과일이나 아니면은 뭐 특히 뭐가 끈적끈적한 과일 음료나 아니면 조금 끈적끈적한 음료들 있잖아요. 스포츠 음료라던가 이러한 끈적끈적한 음료들에 의해서 여기 과당이나
아니면은 소르비톨 같은 어쨌든 덩어리가 있는 당류들 있죠. 그런 당류들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당류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서 삼투성 설사를 보인다. 삼투성으로 이렇게 물이 쫙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설사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딱히 다른 문제는 없고 과도한 과일 음료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음료를 섭취했다. 요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성 비특이 설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한입니다. 음료 제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사실 기전도 뭐 여러 가지고 이름도 여러 가지지만 핵심적인 거는 어떠한 특정적인 성분 때문이죠. 저당 목견림증은 뭐 주로 큰 원인은 장염 때문에 이거 점막이 다쳤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저당 때문이죠. 알레르기 직전 결장염은 우유 알레르기 때문이죠. 이제 만성 비특이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당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제한 시기를 하는 게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지워버린 기능성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기가 배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 밖에서 배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던가, 특히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같을 때 대변 보는 행위를 놀림감이 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심리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배변을 참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변을 참는 행위를 하면은 변이 딱딱해지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하죠? 어쨌든 변이 크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변이 크고 단단하니까 배변 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참지만 아이들은 통증을 싫어하죠? 그러면 다시 배변을 참는 걸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배변을 참는 행위가 보이면 우리가 기능성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리를 꼬거나 발끝으로 서거나 몸을 뒤로 젖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워딩으로 변을 참는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 기능성 변비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을 참으면 변이 어떻겠어요? 뱃속에 있겠죠. 그래서 DRE를 해보면 항문 바로 위에 크고 딱딱한 요거죠. 크고 딱딱한 변이 만져진다. 요런 워딩이 있으면 우리가 기능성 변비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칙적인 배변 교육을 하겠죠. 배변 습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가 이미 지금 변이 딱딱하면 이제 아파서 또 안 누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변을 조금 부드럽게 락툴로즈 같은 이제 삼투성 완화제를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 그래서 식이섬유 풍부. 식이섬유를 조금 늘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나 아니면은 유제품은 좀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빨간색까지는 아니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14인의 급성 설사죠. 그래서
급성 위장관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만성적인 설사인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성 변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증성 비염증성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해서 물도 조금 줘야겠다. 그 다음에 MPO를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요. 저당 목겸전증이랑 이런 것들, 이런 특징적인 워딩, 이런 특징적인 워딩을 기억하셔야 되고, 치료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당 제한식이라든지 가수분해 분류, 음료 제한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능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문제는 대부분 요것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성 변비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까지 한번 싹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